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공식화하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높였습니다. 오늘 발표엔 생계비 부담을 줄여 소비 여력을 늘리는 정책들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적립한 기금으로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체크 바캉스 제도도 추진됩니다.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시험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는 27일 한국전쟁 정전일에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 국방부 당국자의 말도 전했습니다. 정부가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현무2C의 탄두 중량을 현재 500kg에서 1톤으로 늘리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억지력이 강화될 것으로 그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선고 장면을 TV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심과 2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 문건을 작성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아 문건을 작성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연봉 3억 원이 넘는 사람들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억 원부터 5억 원 사이의 과표 구간을 새로 만들어 현행 38%의 세율을 40%로 2%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올 수능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교육부는 사교육이 줄어들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사교육 부담이 고스란히 중학과정으로 내려와 중학생 학습 부담이 늘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종 커피 전문점으로 성공하며 커피 왕으로 불린 망고식스의 강훈 대표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 대표는 적자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이 확정됐습니다. 소득과 일자리를 늘려서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우리 경제의 고질병을 극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지출도 적극적으로 늘려 올해 경제 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첫 소식 박민아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사람 중심의 지속 성장입니다. 이를 위해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소외계층의 소득을 돕기 위해 최저임금 시급 10,000원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저소득층에게는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실업급여의 지급액과 기간도 크게 늘립니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는 파격적인 세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채용을 늘리거나 정규직 전환, 임금 인상을 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분배는 성장을 촉진하고 성장이 다시 더 나은 분배를 보장하는 사람 중심의 지속 성장 경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대기업의 이른바 갑질을 막기 위한 공정 경쟁 환경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담합행위엔 과징금을 크게 물리고 집단소송제도 도입합니다.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일가가 회사 이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규제와 과세도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나랏돈이 경기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도록 재정 지출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일자리 중심,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올해와 내년 3%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SBS 박민호입니다. 오늘 정부가 밝힌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은 생계비 부담을 줄여서 소비할 여력을 늘리는 겁니다. 특히 생계비 가운데 서민들의 가장 큰 부담인 주거 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됐습니다. 계속해서 박수진 기자입니다. 지난 1981년에 지어진 서울 구로구의 한 주민센터. 올해 말 재건축을 거쳐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과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지어진 지 30년이 넘는 노후 공공건물을 재건축해 서민 생활시설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2만 호를 공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체국 같으면 하층에 우체국을 두고 그 위에 그 제거분 위에다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만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낡은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방식 등으로 마련되는 임대주택까지 합하면 모두 5만 호에 달합니다. 서민 생활 비용 절감을 돕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9% 인하하고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때 추가로 약 30% 요금이 할인되는 광역 알뜰카드를 도입해 교통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것 외에 기초생계비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가계에서 쓸 돈이 많아지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가계를 단순한 분배의 객체가 아닌 성장의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내수 확충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약 14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주택도시기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근로자들의 국내 휴가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뒷받침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소식은 송욱 기자입니다. 이번 여름 국민 10명 가운데 5명은 휴가를 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바쁜 일정에 여유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비용도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숙박비 같은데 그게 제일 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피서지 같은 게 가면 이제 바가지용이 세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정부는 내년에 근로자 휴가 지원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의 체크 바캉스라는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근로자가 국내 여행을 떠날 경우 정부와 기업이 휴가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비용 걱정을 덜게 되고 경제 전체로는 소비가 늘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잠자고 있는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는 새 카드 상품을 만들고 대체 공휴일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증가가 소비 증가, 다시 경기 활성화로 선순환되는 환경을 만든다는 건데 문제는 돈입니다. 정부 지출을 알뜰하게 하고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해 과세를 강화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것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재원 증액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약화되면서 부채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대책 보완이 필요합니다. SBS 송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시험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까지 나왔는데 한국전쟁 정전일인 모레 7월 27일을 유력한 발사 시기로 언급했습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이번 주 내로 미사일 도발에 다시 나설 것 같다고 미국 CNN 방송이 미 국방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 장비를 실은 수송 차량이 지난 21일 평안북도 구성군에 도착한 것을 미군 당국이 탐지했다는 겁니다. 평안북도 구성군의 방현 비행장은 지난 4일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쏘아 올린 곳입니다. 이 당국자는 발사 장비가 포착되면 통상 6일 안에 실제 발사로 이어진다면서 가장 유력한 날로 오는 27일을 꼽았습니다. 27일은 북한이 전승절이라 부르는 한국전쟁 정전일입니다. CNN은 지난 19일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준비 정황을 미 정보당국이 포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군사 옵션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What's unimaginable to me is allowing a capability that will allow a nuclear weapon to land in Denver, Colorado. That's unimaginable to me. And so my job will be to develop military options to make sure that doesn't happen.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에 사드 요격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로 북한에 대한 군사 압박의 성격이 짙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가운데 사거리가 가장 긴 헌무-2C 탄도미사일입니다. 후방 지역에서도 북한 전역의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탄두 중량이 500kg으로 제한돼 있어서 파괴력이 충분하지 못한 게 약점입니다. 정부가 탄두 중량을 2배로 늘려서 북한의 지하 벙커 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웅수 기자입니다.
사거리 300km에 묶여있던 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800km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사거리 800km에 현무2C 탄도미사일을 개발했지만 사거리를 늘릴수록 탄두 중량을 줄이도록 하는 한미 간 합의에 따라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제한됐습니다. 이 정도로도 축구장 수십 개 면적을 파괴할 수 있지만 지하 군사시설을 타격하기에는 파괴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탄두 중량을 1톤으로 늘리는 내용의 미사일 지침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탄두 중량을 2배로 늘리면 파괴력이 2~3배 커지고 지하 10m 안팎의 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어 북한 지하 벙커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1톤이면 그 2배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벙커 버스터 등 다양한 기능을 부과하여 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한미 안보 협의회에서 탄두 중량을 늘리는 방안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서해상에서 중국 전투기가 미국 정찰기를 위협 비행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요즘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그제 미 해군 EP-3 정찰기가 중국 J-10 전투기 2대를 만난 건 한반도 서해 인근 국제공역입니다. 중국 전투기 한 대가 미 정찰기 아래로 전속력으로 비행하더니 90m 거리까지 초근접 비행을 하며 위협했다는 겁니다. 미 국방부는 하마터면 공중 충돌할 상황에서 정찰기가 어쩔 수 없이 회피 비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안전비행과는 거리가 먼 사고라고 중국 측을 비난했습니다. 지난 5월 남중국해 상공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바 있는데 중국은 정상적인 방어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长期以来，美国军舰、军机长时期高频度抵近中国沿海实施侦察活动，严重地威胁着中国的海空安全。 중국의 이런 공세적인 군사 움직임은 최근 미중 간 긴장 관계를 반영한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내에서 수세에 처한 상황을 틈타 중국이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일환이라는 겁니다. 실제 중국은 최신의 군함을 사상 처음으로 발트해까지 보내 러시아와 합동훈련을 하고 일본 오키나와까지 폭격기를 보내며 서방 국가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가을 권력 교체기를 앞둔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군사적 지도력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보인다고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가 선고되는 모습을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법원이 1, 2심 선고도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꿨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하는 장면입니다.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위해서 최소한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영상이 남아있는 건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까지입니다. 대법원 규칙상 재판 진행 중에는 촬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은 대법관 회의를 열어 1심과 2심 재판 일부를 촬영이나 방송 중계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주요 사건 재판의 선고에 한해 재판장 결정에 따라 촬영하고 중계하도록 관련 규칙을 바꾼 겁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장면도 TV 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최종심뿐만 아니라 제1, 2심에서도 중요 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미 인민재판을 한 받은 분인데 또 자기들이 규칙 개정해서 인민재판을 또 하겠다는데 그건 뭐 도리 없는 거 아이가?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대법원은 생중계를 허용해도 재판부 모습만 촬영하게 하고 피고인은 찍을 수 없도록 조치할 수가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때 역시 정작 박 전 대통령의 표정은
볼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최근 청와대 캐비닛에서 찾아낸 전 정권 문서들을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공개했습니다. 삼성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검사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민경우 기자입니다. 특검이 오늘 공개한 문건에는 삼성의 당면 과제는 이재용 체제의 안착,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삼성이 뇌물을 마련했던 이유라고 특검이 지목한 국민연금 의결권이나 지주회사 제도 관련 문서도 포함됐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이모 검사는 자신이 이런 문건들을 작성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였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특검은 당시 청와대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당면 현안을 잘 알고 있었음을 분명히 하는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오히려 정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국익 차원에서 정당하게 도우려 했던 의도를 확인시켜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협력업체 관련 민원을 받은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한 전직 검찰총장의 사위 인사와 관련한 청탁 문자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특검은 국정농단의 가장 큰 문제점인 정경유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평가한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이런 청탁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SBS 민경우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검찰이 국정원 내부 회의록에 삭제된 부분을 복구해 공개했는데 원 전 원장이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현장에서 교통정리하라고 지시하고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매체에 대해선 잘못할 때마다 쥐어 패는 게 정보기관이 할 일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거와 언론 보도에까지 개입했다는 건데 재수사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복구된 녹취록을 보면 원 전 원장이 국정원을 정권 또는 대통령에 대한 보좌기관처럼 생각한 게 명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6.2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엔 정부에 도움이 될 사람들을 시, 구 의원에 나가게 해야 한다며 여당 후보 공천 과정에 국정원 입김이 작용했음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연달아 패한 2011년엔 보수 내부 분열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듬해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보수 진영 후보를 정리하도록 국정원이 개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합니다. 정부의 비판적 보도를 하는 언론은 해당 매체를 없애버릴 공작을 하라거나 잘못할 때마다 쥐어 패라고 강압적인 대응을 지시합니다. 4대강 사업 등 정부 치적에 대해 온라인에서의 여론 조작을 합리화하는 듯한 말도 합니다. 녹취록 공개 후 여당은 당시 어떤 지시와 방침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고 보수 야권은 정치 보복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연소득 5억 원이 넘는 초고소득자는 물론 3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을 새로 만들어 세율을 2%포인트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현행 소득세율은 6개의 과세표준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4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정부 여당은 증세를 공식화한 연소득 5억 원 초과 초고소득자 외에 3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소득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을 새로 만들어 현행 38%의 세율을 40%로 2%포인트 올리는 방식입니다. 대상자는 5만 명 정도로 연간 820억 원 정도의 세금이 더 거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3억 원 이하의 구간에선 세율 조정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여당은 모레 당정회의에서 이런 증세안을 도입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예고한 5억 원을 넘는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 인상안과 2천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안도 함께 논의됩니다. 민주당은 조세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증세 속도전을 이어갔습니다. 부자 감세의 특혜를 입은 슈퍼리치에 대한 적정 과세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협의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결국엔 이 증세 폭탄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미노 증세로 나타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민주당은 증세 국면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우선 국민의당, 바른정당과의 공조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정부 여당의 법인세 인상 방침을 놓고도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현재 법인세율이 낮다, 아니다, 세계적으로 낮추는 추세다. 심지어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해외 이전을 부채질할 거란 말도 나오고 있죠. 어떤 게 맞고 틀린지 김정윤 기자가 조목조목 따져봤습니다. 올해 OECD 35개 나라 최고 법인세율은 이렇습니다. 미국, 프랑스, 벨기에 순으로 높고 스위스, 헝가리, 아일랜드 순으로 낮은데 평균은 22.34%입니다. 우리나라가 22%니까 평균과 비슷하고 순서도 17번째 중간입니다. 2000년 이후 OECD 평균 법인세율 흐름을 볼까요?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전까지는 감소폭이 꽤 컸는데 그 이후엔 감소하긴 하는데 미미합니다. 평균만 놓고 보면 금융위기 이후 뚜렷한 인하 추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2008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법인세율을 올린 나라는 6개 나라입니다. 멕시코, 포르투갈, 그리스, 칠레,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입니다. 반면 절반이 넘는 18개 나라가 내렸고 11개 나라는 동결했습니다. 법인세율 세계 최고인 미국의 경우 몇몇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나라로 본사를 옮긴 사례가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 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를 깎아줄 테니 돌아오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를 높인다고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과장된 얘기입니다. 전경련 관계자조차 회사를 옮기려면 고려할 사항이 부지기수인데 법인세율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투자가 위축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올해 수능부터 영어 과목은 절대평가로 치러집니다. 90점 이상은 1등급, 또 80점 이상이 2등급 이런 식으로 점수대별로 등급을 부여하는 건데 등수대로 줄 세우는 상대평가와 달리 절대평가를 하면 경쟁을 덜 부추겨 사교육을 줄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교육 현장의 모습은 어떨까요? 먼저 노유진 기자입니다. 수능 영어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사교육이 줄 거다. 교육부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사교육은, 과도한 사교육은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중학교 3학년 강의에 수능 1등급 반, 수능 실전 반, 수능 대비반까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기 전에 미리 수능 영어는 끝내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문제만 틀리면 사실 그냥 2등급 되는 거거든요. 일정 수준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유지를 해서 가야 된다. 다른 학원들도 마찬가지. 중3 때 수능 영어를 끝내놓고 고등학교 가서는 다른 과목들에 치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보다는 좀 단계가 좀 중등으로 많이 내려온 상태. 중3까지 연구는 아무 생각도 고등.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고등학교 사교육 부담이 고스란히 중학과정으로 내려온 겁니다. 절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90점 이상을 넘기려고 하는 애들이 그냥 뭐 대부분이어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다니는 것 같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고 도입한 절대평가가 오히려 중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보신 것처럼 단순히 평가 방법만 바꾸는 걸로는 사교육이 쉽게 줄지 않는데 교육부는 앞으로 3년 뒤 치러질 수능에서 절대평가를 영어 외 다른 과목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만간 개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인데 문제점은 없는지 장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해 9월 모의고사와 불과 2달 뒤 치러진 수능 영어를 비교했습니다.
90점 이상을 받은 1등급 학생 수가 모의고사 때는 13만 명을 넘었지만 수능에선 4만 2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무려 9만 명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난이도가 들쑥날쑥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난이도가 너무 쉬워 변별력을 잃게 되면 대학들은 수능 외에 논술이나 면접 등 또 다른 평가 방식을 도입하게 됩니다. 동점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럴 경우에는 선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능만으로는 정시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학생들은 수능 외에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기 위해 또 다른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도 수능에 대비하려고 사교육에 몰리게 됩니다. 이래저래 사교육 의존도만 높아질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절대평가 됐을 때 어차피 아이들은 어떤 곳에 가기 위해서는 서열화는 또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이런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절대평가에 대한 찬성 여론이 60%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절대평가를 다른 과목으로 확대하기에 앞서 변별력 확보 방안 등 부작용 줄이기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빈소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는가 하면 아르바이트 월급을 받지 못해도 고발하지 않는 게 공동체 의식이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권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손혜원 의원이 일반 시민 10여 명과 함께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웃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고 김군자 할머니 빈소에서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SNS에 퍼지면서 장례식장에서 잔치 기분을 내고 있다. 볼성사납단 비난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손혜원 의원이 호상으로 장수를 누린 할머니의 마지막을 기쁘게 보내자는 뜻도 있었다고 댓글을 달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고 김군자 할머니 빈소에서 벌어진 해괴망측한 상황에 분노합니다.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고 용서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결국 두 의원은 공개 사과했습니다. 송 의원은 할머니의 명복을 비는 모든 분께 큰 상처를 드렸다고 사과했고 손 의원도 추모 분위기에 맞지 않은 엄지척은 경솔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교급식 노동자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현주 국민의당 의원도 또다시 설화에 휩싸였습니다. 월급을 떼인 적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망해서요.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어떤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 의원은 임금체불을 당해도 신고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사장이 망하면 법적 대응도 실익이 없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카페베네를 비롯해 국내 여러 커피 브랜드를 성공시키며 커피 왕으로도 불렸던 망고식스의 강훈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근 회사 상황이 나빠지면서 월세 150만 원짜리의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강훈 대표가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서울 서초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 대표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으로 찾아갔던 회사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강 대표가 경영난을 겪으며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하루 전에는 지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최근 회생 개시 절차를 신청한 것을 언급하며 많이 힘들다고 토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본사가 어려워지면서 지점에는 식자재 납품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사입하고 있고 인터넷 같은 거 답답도 하고 뭐 적자는 적자대로 하고.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지만 정확한 사인 분석을 위해 부검을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서에서 청년들에게 일이 안 풀려 괴로울 때면 조금만 버텨라. 버티고 버티면 되게 되어 있으니 그때까지만 참으라고 충고했던 강훈 대표의 성공 신화는 좁은 월세집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SBS 전용호입니다. 네, 국내 커피 시장에서 토종 브랜드로 승승장구했던 강훈 대표의 극단적인 선택은 업계에도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곽상은 기자입니다.
강훈 대표가 프랜차이즈 업계에 첫 발을 디딘 건 1998년 외환위기 직후였습니다. 할리스 커피를 공동 창업해 국내 토종 커피 브랜드로 안착시켰고 다시 카페베네로 자리를 옮겨 업계 최초로 가맹점 500곳 돌파라는 기록을 세우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커피 왕이란 별명도 이때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카페베네를 떠나 망고식스라는 새 브랜드를 선보인 뒤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무리한 확장 끝에 부채가 늘었고 지난해 점포 60곳을 폐점한 데 이어 결국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5,200여 개, 가맹점 수는 21만 8,900여 개에 달합니다. 특정 아이템이 인기를 끌면 비슷한 브랜드가 쏟아지지만 국내 가맹본부의 평균 유지 기간은 4년 8개월, 10년 이상 지속된 브랜드는 전체 12.6%에 불과합니다. 수익이 검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디어만 가지고 가맹 사업에 뛰어들다 보니까 그 수명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 대표의 비극을 계기로 양적 성장에만 몰두하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검찰이 오늘 미스터 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가맹점들에는 온갖 갑질을 하면서 정 전 회장은 사촌의 사돈까지 동원해 회사 돈으로 배를 불렸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박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밝혀낸 정우현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규모는 156억 원에 달합니다. 12년 동안 57억 원이나 되는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배달 차량 한 대 없는 동생 명의 업체를 끼워 넣어 거둬들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회사에서 공돈을 챙긴 정 전 회장 측근은 동생뿐이 아니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2010년부터는 딸과 사촌 형제, 심지어 사돈까지 계열사 임원 등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는 물론 차량과 법인카드를 제공했습니다. 딸의 집에서 일하는 육아도우미까지 직원으로 올려 회사 돈으로 월급을 주고 딸네 식구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면 출장 처리까지 해줬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부회장인 아들의 경우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만 2억 원을 썼고 최근 몇 달 동안에는 1억 원에 가까운 월급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채무가 90억 원에 이르러가지고 이자의 부담이 많으니까 월급이 2,100만 원을 9,100만 원으로 인상해서 이자를 변제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자서전 강매나 30억 원에 달하는 인테리어 등 공사비 리베이트 정황도 포착했지만 두 사안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범죄 혐의에는 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그제 폭우가 쏟아졌던 인천 지역에선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재민이 수십 명입니다. 비는 그쳤지만 여전히 곳곳에 물이 들어차 있고 전기가 끊긴 곳도 있습니다. 박창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일어나. 기사. 같이 와서 먹어야 되는데. 그래. 이모 씨 가족은 반지하 집 곳곳이 들어찼던 물로 축축이 젖어 있어 사흘째 집 대신 주민센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친척 집도 있으면 그 씻기라도 제대로 하고 그러고 일이라도 할 텐데 여기는 어저께까지도 뭐 샤워장 찬물 나왔었으니까. 아침과 저녁 식사는 주민센터에서 준 식권으로 근처 식당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장 거기서 자려고 물 깔 곳도 없잖아. 매트리스 있어. 옷도 깔 곳 없어. 식사를 마치고 찾아간 집은 여전히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바닥이 뜨끈뜨끈한데요? 몰라. 뭐 몰라라고 보일러 튼 거지. 뜨겁고 습기 올라오고 못 자. 이 아파트에서는 폭우로 10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사흘째 끊겼습니다. 배수관이 폭우에 터지면서 전기실 내부에서 합선이 일어났는데 아직도 복구가 안 됐습니다. 폭염주의보까지 발령된 가운데 냉장고도 꺼지고 선풍기 하나도 돌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다 버리지 못 먹어. 상해. 나 아침도 여지껏 안 먹었어. 굳이 있어 뭐가 있어. 집에서 입지를 못하니까 지금 애기랑 같이 지금 친정엄마네 집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피해 지역 주민의 불편과 고통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 터널인 인천 북항 터널도 폭우에 침수돼 사흘째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해저 터널 구간의 배수 펌프가 아예 작동을 하지 않은 건데 아직 그 이유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기태 기자입니다. 인천 김포고속도로의 북항터널. 통제된 걸 모르고 터널 진입로에 들어섰다가 돌리려는 차들이 곳곳에서 뒤엉킵니다. 폭우가 쏟아진 지 사흘이 지났지만 터널 안에는 여전히 빗물이 빠지지 못하고 있어 보시는 것처럼 차량 통행이 통제 중입니다. 엄청 불편하죠. 네. 근데 지금 들어가는 길은 있어요? 2번 돌았어요, 2번. 아, 정말요? 저거 표시가 없어가지고. 북항터널은 인천항과 청라국제신도시 사이를 잇는 총 길이 5.5km,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 터널입니다. 바다 밑으로 50m까지 내려가는데 터널 한가운데 200m 길이 구간에 1m 높이로 물이 들어찼습니다. 이곳 지하에 설치된 9,000톤급 배수 펌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도로관리 주체인 인천 김포 고속도로 측은 배수 펌프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살수차를 동원해 사흘째 물빼기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좀 나왔나요? 아니요. 지금 찢는 부분이 좀 빠져야지만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천 김포 고속도로는 사업비 1조 7천억 원이 투입돼 개통 당시 어떤 재난에도 끄떡없다고 홍보했지만 개통 넉 달 만에 100mm 내린 빗물에 침수됐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제주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30대 관광객이 전깃줄에 걸리면서 감전돼 중태에 빠졌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패러글라이딩 강사는 숨졌습니다. JIBS 박재현 기자입니다. 감전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제주시 금왕리 금오름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46살 이모 씨와 37살 박모 씨가 전깃줄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깃줄에 여저발이 껴갖고 떨어지더라고요. 이 밭에 내리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들은 사고 50여 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강사인 이 씨가 전깃줄에 감전돼 숨졌고 관광객 박 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현재 중태입니다. 이 사고로 이 일대 9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1시간가량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가 난 곳은 원래 착륙 지점에서 1.2km 떨어진 장소입니다. 현장에서는 바람이 좀 셌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파일로트가 이제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저희들은 빠져나왔고. 경찰은 업체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IBS 박전입니다.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서 한시를 읊었습니다. 검찰을 향해 각기 다른 주문을 내놓고 있는 여야를 빗댄 내용입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의 검찰에 확실한 책임을 물으라는 더 명확한 주문을 내놨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신임 검찰총장에게 대통령이 먼저 깊이 머리 숙여 인사했지만 개혁 주문은 고강도였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인사말에서 개혁 추진 기회를 줘 감사하다면서도 묘한 한시를 인용했습니다. 나그네는 맑기를, 농부는 비 오기를 바란다며 청문회 때 여야 주문이 각각 달랐다는 점에 비유했습니다. 검찰 개혁 방안을 놓고도 1부터 10까지 여러 종류 생각이 있다는 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명확한 주문을 내놨습니다. 정치의 줄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 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정치 검찰에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묵묵히 일한 검사들도 자부심을 갖는다며 이것이 신임 총장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선 수사권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제3의 논의기구 구성 등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서도 검찰만 견제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대상이라며 반부패 기구란 취지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소극적 답변을 했던 문 총장에게 명확한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한 걸로 해석됩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검찰의 별이라는 검사장급 인사도 곧 단행됩니다. 검사장은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의 장을 말하는데 전체 검사 2,000여 명 가운데
2%에 불과한 차관급 직위입니다. 역대 정권이 검사장 인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SBS 데이터 저널리즘팀 마부작팀이 역대 검사장 345명의 출신지와 학교를 전부 분석해봤습니다. 승진 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화제가 됐던 윤석열 검사장까지 1948년 검찰 창설 이래 345명이 검사장에 올랐습니다. PK와 TK를 합한 영남 출신이 38.6%로 가장 많았고 경기고, 서울대 출신이 가장 많았습니다. 예상이 수치로 입증된 셈인데 정권별로는 어떨까요? 민주화로 군이나 정보기관 대신 검찰로 권력이 집중되기 시작한 김영삼 정부에선 영남 출신이 44.7%나 됐고 대통령이 나왔던 서울대 출신이 역대 정부 최고치인 86.8%를 기록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선 호남 출신이 약진했습니다. 검사장 3명 중 1명꼴로 호남 출신이었고 첫 호남 출신 검찰총장이 나왔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선 경기와 인천 출신이 크게 늘었고 출신 대학도 다양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역시나 대통령 모교인 고려대 출신이 잘 나갔고 TK 출신 비율이 확 올라갔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선 서울 출신 검사장 비율이 29.7%로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치였습니다. 종합해보면 검찰 인사권을 가진 정권 수뇌부의 입김에 따라 검사장급 인사가 좌우된 흔적이 많습니다. 검찰개혁을 내건 문재인 정부는 과연 어떻게 인사를 할지 이르면 내일 검사장 인사 결과가 나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건 사고 현장을 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되면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겠죠. 이런 사고 현장의 목격자 트라우마를 예방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재작년 9월 서울 중구에서 일어난 교통 사망 사고. 그 주변으로 무슨 일인지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고 현장 어디를 가나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현장의 참상은 목격자들에게 그대로 전이됩니다. 보고 나니까 솔직히 제가 그쪽을 자주 가거든요. 일부러 그쪽 조금 피해서 가는 게 있었어요. 잔상이 남으니까. 실제로 나한테 위협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면 그게 심리적인 트라우마로 마음에 남게 되죠.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버스 참사 현장입니다. 119 구조대가 현장을 수습하기 전에 설치한 가림막이 눈에 띕니다. 피해자에겐 인권을 지켜주고 목격자들에겐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의 한 소방서가 국내 처음으로 운용에 나선 겁니다. 해당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가림막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봤습니다. 피해자 구조와 동시에 주변에 자체 제작한 가림막을 세워 사람들의 시선을 차단합니다. 구조대원이 가림막을 직접 들고 있는 일본의 현장 상황과는 다르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끔찍한 사고 현장들을 저런 가림막으로 가려줌으로써 그런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충격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소방방재청은 전국 소방서의 사고 현장마다 이 가림막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SBS 조규호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정부가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지난 한 달 동안 중단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세먼지가 평균 1.1% 감소했습니다. 1.1% 정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의견이 엇갈립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하늘 높이 솟은 굴뚝마다 수증기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발전소와 산업단지까지 밀집해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충남 지역입니다. 지난 한 달 이곳을 비롯해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8곳의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그 결과 예년 6월과 비교해 미세먼지가 15% 넘게 줄었습니다. 강수량과 풍향 등 기상 조건과 다른 오염원 등 외부 변수를 고정한 채 발전소 중단 효과만 분석하면 충남은 평균 1.1% 감소했고 최대 3.3% 준 곳도 있었습니다. 환경부는 이 정도라도 발전 중단으로 상당한 감소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세먼지 개선 효과는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과 같은 2차 생성 미세먼지가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1%대의 감소는 극히 미미한 수준인데다 분석 기법의 신뢰성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론적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모델링을 해서 확인하고 싶었다면은 굳이 그 석탄화력발전소를 정지시키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업계는 일부 노후 설비의 문제를 석탄화력 발전 자체로 일반화시켜선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미세먼지를 둘러싼 탈석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오늘 서울엔 또다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낮 기온이 35.4도까지 올랐는데요. 이에 따라 폭염특보는 조금 더 확대 강화되면서 서쪽 대부분 지방으로는 폭염주의보가, 제주와 광주는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오늘 못지않게 무덥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33도, 광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은 주로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은 최고 6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선선한 동풍이 불어오면서 저온 현상을 보이겠고요. 제주 지역은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로 장마전선은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주 후반 다시 비를 뿌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김군자 할머니 빈소에서 웃으며 찍은 사진이 논란이 되자 장수를 누린 호상이라 그랬다고 처음에 해명했는데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김군자 할머니는 위안도 피해로 평생을 고통받다 일본의 사과를 끝내 받지 못하고 눈을 감으신 분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